사실은 제가 이 기획안을 좀 받아보고 제가 이렇게 원래 저한테 부탁했던 이 제목 말고 이제 기획안을 받아보고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는 사실은 생각이 좀 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만 좀 이 지재권하고 관련된 언급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좋은 얘기들이 벌써 앞에서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천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주제를 잘 이렇게 융합, 그러니까 코디네이션해서 지재권 연구원에서 후속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 슬라이드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이파이 되잖아요. 여기 Will robots take my job 이걸 치시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고, 저건 작년에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미래, 이건 2016년도에 매경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타이핑을 하면 뭐 이런 거가 뜹니다. 제가 어카운턴트, 오디터 이걸 이제 영어로 Will robots take my job 여기다가 쳐봤더니 94%뭐 이런 얘기를 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probability로 지금 회계사나 뭐 회계 업무하고 있는 사람들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지금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94%는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제성도 들어가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했을 때 사람들이 수용하는 뭐 이런 정도도 다 이제 가만히 돼야 실제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 기술적 가능성만 가지고 94% 회계사가 없어진다든지 회계 담당자가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체는 이런 방식으로 옛날하고 달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굉장히 힘든 힘을 동시에 써야 되는 것만, 우리가 힘 그러면 마력, 말의 힘 이런 거,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뭐 이런 걸로 대표해서 자동차 능력도 표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많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 일자리에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영향이라는 생각 아래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직업이 이렇게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혹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당신 직업을 이렇게 대체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우려가 보통 큽니다. 그러니까 90%가 넘는 나라도 있고 한국도 70%는 넘고, 뭐 미국 같은 나라가 적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은 94% 같은 숫자도 굉장히 이제 크게 해석되는 것 같고, 그게 진정을 의미함보다는 다 없어지는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일자리가 없어질 거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뭔가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고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일도 무슨 신기술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뭐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그것도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이제 OECD 국가들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평생 교육에,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는 세계 제일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일단 직장만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적게 시간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자기 개발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안 어울리는 패턴이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개선이 좀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에이스모글루, 터키 발음으로는 이렇게 안 읽겠죠. 이게 터키 출신 경제학자고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천재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은 뭐 또 굉장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저렇게 잘 나가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대체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전통적인 견해였거든요. 그래서 브린졸프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2011년도에 쓰고 2014년도에 또 씁니다. 제목이 이제 세컨드 머신 에이지인데 그런 얘기했을 때도 원래 브린졸프슨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좀 경영학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네 우려는 알겠는데 그건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라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에이스 모글루 같은 사람도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발표된 논문에서 더 이제 그 이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작년 이제 2018년 논문에서는 로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보니까 고용도 줄고 임금도 줄더라. 뭐 이런 실증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이게 세계적인 차원을 그 관측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특정 지역이라든지 미국의 특정 산업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를 관측 대상으로 했었지만 그랬고 올해 논문에서는 미국 경제 전체를 보나 제조업을 보나 제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기술 진보라는 게 사람이 할 일을 새롭게 막 정의를 하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사람 일자리가 안 없어지고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미국이 1987년부터 좀 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기술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지는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뭔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논문이 올해 발표한 논문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wrong kind of AI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AI 기술이 이게 닥치고 전부 자동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싼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냥 자동화하려고 그러고 이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코디네이트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죠. 그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에이스 모글루가 그 실증 작업에서 한 그림이고 이제 2차 대전 이후 87년 이전 기간에서는 저렇게 가운데 그래프죠. 점선 사람이 할 일을 잘 정의하면서 기술 진보가 이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우려 배경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래도 한 30년은 근속하고 정년퇴직하고 이랬잖아요. 뭐 기업이 빨리 쫓아내서 50대 초반에 쫓겨 나오더라도 25년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가서 나도 일을 해도 기업이 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서 다른 데서 생각지도 못한 경쟁대가 나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새 신기술도 많고 저거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냥 대박을 칠 수 있는 아이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잘 만들어 볼 사람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내 기업의 입지를 굳건히 할 뭐 이런 종업원은 안 보인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또 불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 내 경력 개발 해주는 사람 해줄 만한 기업을 찾기 힘들다. 맨날 가면 단순 작업이나 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자동화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사람이 힘든 일을 덜 한다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일이 단순화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충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우리가 혼란스러운 판단이 얼마나 이렇게 그 오래 지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그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는 그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계를 관측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적당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한국 데이터는 없고 산업혁명의 역사가 긴 이제 영국이나 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들어 놓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
18세기 초에 관한 데이터는 잘 없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보면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요즘에 얘기를 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그러거나 뭐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업자 수 이렇게 고령화 팩터 같은 거를 걸으려고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그림은 시대마다 꼭 15세 이상만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체 인구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했어요. 시작하는 피어리어드는 지금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되고 영국 인구가 한 6,700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한 3분의 1쯤밖에 안 됐고 영국은 2천 몇백만 밖에 안 됐고 미국의 경우도 1억이 훨씬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포인트의 고용률 증가가 영국 같으면 60만 명이고 미국 같으면 300만 명이지만 이제 전체 그 역사적 기간에 그렇지만 가운데쯤 해서 미국 같으면 150만 명이었다 치더라도 지금 고용률이 지금 얼마나 증가했죠? 30% 수준에서 50% 넘어가는 수준이면 이게 20%포인트 고박이 150만 명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일자리는 계속 기술 진보가 있었던 과정이지만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항상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가가 없다가도 사실 기술 진보가 돼서 지금 옛날에 물건값으로 따지면 지금 무지무지하게 옛날에 비해서 싸졌잖아요. 요새는 사실 한국만 해도 그래서 집에서 가게를 유지하는데도 사실은 뭐 하드웨어를 사는 게 비싸서 뭘 못 사는 거는 중산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서비스는 오히려 구매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산성 증가가 되고 기술 발달로 또 가격이 싸지면 그런 것들을 또 잘 조합해서 또 사람이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었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가가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더 이상 있지 않는 한에는 항상 그런 기업가가 나와서 새로운 상품 만들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역사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 데이터하고 우리 이제 근로시간하고 이제 생산성 그래프인데요. 제가 100년 전에 미국 사람하고 오늘날의 미국 사람하고 소비 수준을 딱 100년 전에 고정시켜 놨으면 지금 7시간 남짓만 일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35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더 좋은 영화도 보고 싶고 옛날에 안 가본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싶고 여행 못 해본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다 그런 거가 이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야지 그런 거를 누리려면 30여 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년 전에 영국 귀족, 150년 전에 영국 귀족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딱 동결되어 있지 않는 한 항상 그걸 충족시키려는 기업가는 나오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는 생긴다. 근데 이건 in the long run 그러는 거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거하고 맞습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은 그 우려들을 전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지편 견지에서만 보면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이게 맥킨지 보고서에서 이제 그 인용한 제가 그림인데 몇 년 됐어요. 15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 프로젝트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가로축은 시간당 임금이고 세로축은 자동화 확률인데 사실은 중저 임금 수준이 자동화 확률이 높지요. 이 얘기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 스킬 레벨하고 비교한다 생각하면 중저 스킬 레벨에서 하는 그 일, 중저 스킬 레벨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자동화 되기가 쉽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자동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probability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OECD 국가들 한 20개 국가까지 이렇게 보면 뭐 한국이 가장 중간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해서 제일 적게 줄어들었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훨씬 많이 줄어든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20년간을 통틀어서 보면 이런데 10년 나눠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그 후반 10년 동안에는 저임금 일자리는 줄고 중고임금 일자리는 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도 이제 지난 20년을 기초에 두고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최근 10년을 인용하면서 또 얘기는 전혀 다른 담론을 우리가 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자리가 좋다 나쁘다 혹은 고직능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 뭐 이렇게 3분을 할 때 방법이 하나는 그냥 그 직업 분류를 가지고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산업하고 직업하고 이렇게 일일이 나눠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10개씩 나누면은 100개의 셀이 나오는 거고 20개씩 나누면 400개의 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셀별로 전부 중위임금을 계산을 해서 1등부터 마지막 400등까지 줄 세운 다음에 3등분해서 이제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본 거고 이번 방법은 사실은 그 셀을 일일이 나눠 가지고 해본 방법인데 이것도 2000년 이후로만 해보더라도 이거 우리나라 경제활동연구조사 가지고 한 자료인데 중간 일자리가 첫 번째 한 8년 동안은 줄었죠. 근데 뒤에 2007년부터 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중간 일자리가 많이 늘잖아요. 가장 최근인 15년, 16년, 16년, 17년 보면 또 변화가 또 오묘한 변화죠. 이게 굉장히 조금 패시미스틱한 변화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관찰 기간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다르다라는 거고 이 긴 히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일방으로만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기보다는 이런 부침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 그래프를 가기 전에 이건 미국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봤어요. 미국 데이터 가지고 이 보드리 그린 앤드 샌드라는 연구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니 고직능 일자리도 관찰 기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고 양극화되고 있다. 아까 일자리가 양극화된 거에 다른 한 표현이 이제 소득도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는 건데 경제학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경제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소득 분배 상황이 개선된다. 이게 이제 역유자 커브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케티란 이제 프랑스 사람이 이제 21세기 자본론 이렇게 번역했어야 확 와닿을 텐데 제목은 그렇게 안 붙였죠. 번역하신 분이. 그래서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가 이미 보았더니 계속 그 임금 상승률보다 그 자본 수익률이 훨씬 더 커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1960, 70년대 기반에서 계속 그 상위 10%나 1%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부가 전부 집중되죠. 그래서 저 그래프도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20, 30년 동안만 보면 한없이 약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그래프를 아까 우리가 옛날에 1700년대 데이터는 없어서 못 구하는 거고 이렇게 역유자가 쿠즈네츠 커브처럼 역유자가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U자 커브처럼 생겨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해서 아무런 전망을 갖기 쉽지만 만약에 그 결정 요인을 경제 발전이 아니고 기술 진보라고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러면 기술 진보가 그 옛날에도 전기 기술 같은 것처럼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어떤 기술이 있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술 진보 영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소득 분배 상황도 다시 개선됐는데,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도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어떤 초기여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는 1차 쿠즈네츠 커브고, 한 1960, 70년대까지는 그 뒤에 있는 시기는 지금 악화되는 시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우려하는 그 우려 근저는, 제 해석은 우려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고용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하고 이런 거 사실이어서 이런 데에도 있고, 아까 같이 자기가 장기적으로 경력 개발할 일자리는 너무 찾기 어렵고, 뭐 이러한 거, 그다음에 뭔가 게임룰이 불공정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지재권하고도 저는 관련될 수 있고, 타다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도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넘어가죠. 사실 이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겼던 기간을 이렇게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생산성 증가율이고 밑에 주황색이 취업자 수 증가율인데,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을 때 취업자 수 증가율도 높고, 물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 팩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라는 게 오히려 더 우려할 현상이고, 아까 OECD 중에서도 고용 증가율이 둔화된 나라보다는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나라들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 공통의 우려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청년보다는 오늘날의 저희들 나이 또래가 훨씬 더 적응력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제 그 어떤 연령 계층별 적응력을 보면 당연히 떨어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 다음 세대의 어떤 변화가 이제 지금 일어난 변화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충원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세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적응을 하면 모르는데, 한 세대 안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해야 되고, 자동차 산업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우려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게 갤럽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정적 경험을 일자리에서 하는 비율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도전들이 여러 영역에서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지재권을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려와 갈등의 요체는 그 과거 규제하고 미래 규제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떤 뭐 이런 걸로 요약을 한마디로 할 수 있고, 더 디테일로는 이제 토론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